안녕하세요. 시조튜브 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조와 각종 다른 글을 쓰는 염창곤 시인입니다. 시조를 주로 쓰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글쓰기를 하다 보니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시조단에서 가끔 느끼는 바이지만 제 생각이 외계인 같다는 판단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발상의 면에서 시조단을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르니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강의의 주 구독자로 시조를 쓰시거나 습작하시는 창작자로 생각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참,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군요. 저는 199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강가에서 2가 당선되었고, 다음 해에 갈대 이야기라는 동시로 소년중앙에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이 작품들은 끝을 모르는 좌절에 빠져있던 저의 20대인 1980년대가 창작의 시기이자 배경입니다. 1986년 교육청 김장학사님께서 송선영 시인의 2번째 겨울을 저에게 보내고,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습작하고 있던 자유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은연중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고시조를 꽤나 많이 암송하고 있던 터라 쉽게 시조의 형식을 창작의 방식으로 착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조에 몰입해서 여러 편을 썼습니다. 다음 해인 1987년에 해변 시인학교에 참가했는데, 이때 우연히도 제가 시조를 썼다고 하니 담임 시인께서 이상범 선생님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시조 몇 편을 보여드렸더니 시도의 말씀과 함께 강가에서 2 작품에 문단이라고 한자로 써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순서로 시조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고 나니 석사 과정 중인 저로서는 논문의 주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주제가 박지삼 연구에서 이호우 시조 연구로 급선회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대구를 방문하였죠. 이때 누룬제의 주인장이신 김연대 시인이 생가에서 빌려온 육필 원고와 자료들을 따님과 함께 한나절 동안 복사하여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재직 중인 조동일 교수님의 제자들과 서울대학 등에서 시조 관련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에 유행했던 원형 비평, 구조주의 비평 등을 학습하여 석사 논문을 완성하였고, 지도 교수님께서는 저술에 가깝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석사 논문 100여 부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80여 부를 전국에 알만한 시조 시인들께 발송하였고, 시조와 비평지에도 연재하였습니다. 연재 이후를 기약했던 정운엽 시인의 시조집 반도 그림자에 대한 서평은 저의 첫 번째 평론글인데, 이때는 시조 창작보다는 시조의 공부에 몰두했던 최고의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등단 이후로 1997년 광주에 정착할 때까지 시인서정 동인에 참가하여 거르지 않고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면 불편해 하실까봐 이 문제는 뭉치고 가려고 했고 망설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에게 삐딱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손해볼 줄 몰라서 삐뚤이를 합니까? 일상이 지루해서이고 반복되는 그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엇나가는 학생들에게도 그들만의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시조의 형식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구 12인보 45자 내외의 율적을 가진 시. 가람 선생은 이를 정형이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시조 텍스트에 음악의 형식을 대입하여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면 음보, 마디, 부, 동기 혹은 모티프,
장, 작은 악절과 같은 위계를 이룹니다. 어차피 시조의 형식이 전통 음악의 박자수에서 유래되었으므로 이를 서양 음악곡에 대입하여 보면 마디, 동기, 작은 악절의 순서가 됩니다. 초기의 동요나 현대 시조가 서양의 가곡 형식에 쉽게 얹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사음보 가사와 악곡 간의 형식적 일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형식 안에서 다양한 형식적 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조나 음악곡이 동일합니다. 흔히 4분의 4박자는 행진곡이나 교가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박자입니다. 왼발, 오른발 하면 딱딱 맞아서 제시훈련이나 군사훈련을 하는데 제격입니다. 대오를 정돈시키는 데는 최고이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작곡가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씁니다. 주요 화음, 불협화음, 목갖춤마디, 조바꿈 등 별별 형식적 장치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힘들지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일 때 이와 같은 걸 시험 공부시키느라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음악을 대할 때의 기초적인 지식이고 이걸 알면 여러 가지로 창작이나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시조의 형식에 대해 말하는 이들을 보면 작곡을 할 때 작은 세드막 형식, 4분의 4박자, 다장조, 주요 3화음, 3장 6구 12음보, 여기에 안 맞으면 틀림, X와 같이 창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대의 작곡가에게 여기에 제시된 형식을 강조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음악곡에서는 다양한 변주와 편곡이 장려되는 데 비해 현대 시조에서는 고시조에서도 찾을 수 없는 형식을 만들어 여기에 꽉 끼워 넣으라고 합니다. 띄어쓰기도 없이 한 줄로 되어 있던 가사를 석 줄로 나누어 쓰라고 합니다. 악곡에 따르면 분장의 형식에 따라 오행으로 쓰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조 창작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일 텐데 이처럼 형식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조 창작을 직업으로 삼을 수 없으니 교양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시조를 여가나 유흥 혹은 지적 교양으로 사용했지만 현대의 문학 장르는 출판 문화의 바탕을 둔 직업적 추구에 가깝습니다. 시조가 쉬워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늘 합니다. 이 말이 타당한 것은 시조의 형식이 쉬워야 관심 있는 사람을 창작 계층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이 틀린 것은 시조가 마냥 쉽다고 해서 수요자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악과 영화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남들과는 다른 작업을 창안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층은 공력을 들인 이들 작품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시조는 형식적으로 더 어려워져야 한다. 3장 6구 12음보를 더 복잡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조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형식에 대한 천착은 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바둑을 두는 고수에게 오목이 쉬우니 바둑을 버리고 오목을 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목은 지적인 긴장이 떨어지니 금방 실증을 냅니다. 시조의 형식이 너무 단순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 아닙니다.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시조가 더 읽을 만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시조의 형식적 구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조에서 독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형식이 어렵거나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읽을 만한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하이쿠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가봅니다.
도서관을 다 뒤져도 하이쿠 시집 한 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국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형편도 우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이쿠가 보존, 보수, 유지되는 문화재라면 우리의 시조는 살아서 생동하는 잠재태를 가진 형식이라고 봅니다. 다른 장르와 싸우며 계속 생성해 나가고 있는 장르입니다. 저희는 하이쿠를 표어와 유사한 짧은 글로 봅니다. 몇몇 성공작을 예외로 하면 생활의 글과도 같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입춘대길, 건양닭연과 같이 벽에 써 붙이고 기념하는 글 말입니다. 물론 바쇼나 이사 같은 시인을 존경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의 뛰어난 비유적 이미지나 직관력이 담긴 시를 단순히 쉬운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다고 보면 비상적인 수준의 글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어 텅 비어버렸는가. 매미 허무릇. 바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이쿠 한 편입니다. 이 시의 묘처는 한때는 극성스러웠을 매미 울음이었지만 현존은 텅 빈 껍질로만 남았다는 내용으로 존재자가 가진 허무감을 이처럼 극화시킨 작품도 드물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하이쿠로 보지 않고 그냥 짧은 시로 읽습니다. 그 형식에 따라 이해하는 것은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 작품이 가진 감동성은 하이쿠로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한 생의 뒷면을 읽어버린 시만의 깊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조를 읽는 독자들도 감동성을 시 그 자체의 내용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사실 형식적 장치는 창작자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독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의 시조 창작에 대해서 강의 형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정해진 전략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형성된 시적 상태를 가장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은 무엇이겠는가를 찾습니다. 저에게 시를 쓰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오래 견디고 씁니다. 대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쓸 수는 없겠죠. 그들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대상이 소유한 시간이나 감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사건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 글을 씁니다. 이때는 시조가 되어도 좋고 자유시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시조를 썼습니다. 공중전화, 염창관. 길가에 서 있던 공중전화, 이제 없다. 떼어낸 자리에는 파스를 붙인 듯이 회칠된 사각의 공란, 그런 기억 겹겹이. 시차를 건너와서 내 몸에 기대일 때 통신선을 따라갔던 아물지 못한 종적이 아프게 또 왔다가 간다. 점선으로 이은 곳에. 눈발이 붐비고 있었는데 그 불빛 밑 슬픔을 켜놓은 상자 안에서 수화기가 매달려 안 보이는 말을 공중에 쏟는다. 이 시조 속에는 제가 살아왔던 젊은 날의 좌절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둘 떼어 나갔는데 그 자리마다 회칠을 남긴 것이 상처가 난 곳에 파스를 붙인 자국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리에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황망한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내 젊은 날을 전송하는 마음으로 쓴 시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실의 아픔과 과거의 환상이 교차하는데 이를 마구 연결할 수는 없었겠지요. 쉼표는 그 교차 지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최근에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창작에 입문할 때는 화성학과 같은 작곡의 규칙을 정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입문기에는 시조의 형식을 정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죠. 그러나 자기 세계가 분명해지면 이러한 규칙을 넘어서서 불협화음이나 못 갖춘 마디 등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만 이를 인식하고 율격적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를 통해 고급한 형식 미학이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공중전화에서 쉼표로 굴을 갈라놓은 것에서 율격적 긴장을 느낀다면 시조를 아는 전문가이고 모른 채 독서가 진행된다면 일반 독자일 것입니다. 물론 형식을 몰라도 작품 이해는 가능합니다. 둘 다 행했을 때라야 심리적 긴장을 느끼겠죠. 둘째로 허구적 퍼소나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목소리로 말하게 합니다. 내가 느끼고 설계한 상상의 세계를 가장 잘 말해줄 목소리를 빌려 씁니다. 물론 탁하고 좌절된 제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는 발표되자마자 작가로부터 떨어져 나가 공중에 속하게 됩니다. 시는 상상을 통해 질서 있게 구성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시조 공중전화는 저의 경험적 총체를 통해서 구성된 세계이지만 누군들 전화기를 붙들고 매달렸던 가슴 아픈 사연이 없겠습니까? 제 목소리도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도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방위적인 글쓰기를 하는 주문 생산 방식의 기술자입니다. 청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 탓이죠. 저의 시조 쓰기는 오보의 주자가 리드를 깎아서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음색을 조절하여 연주하는 오보의 주자처럼 저는 시조를 중심으로 세계 모든 경험들이 시조 한 편에 은유적으로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조의 형식을 예측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를 모릅니다. 다른 글쓰기는 언제나 윤곽조차 없는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대기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시조는 안개 속에 솟아오르는 오보의 소리나 백고동 소리 같다고 하겠습니다. 시조를 쓰면서 비로소 제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의 첫 번째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글쓰기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되는 사설시조의 형식과 창작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설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방향성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조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